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환경주의자들의 사기야 그러면서 친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전기차 같은 거 얼마 전에 미국의 포드라든가 이런 그 자동차 노조에 속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때 야, 너네 전기차 이런 것들은 사기야. 그거는 굉장히 기후 위기를 과장한 거고 그런 쪽으로 공정이 돌아가게 되면 너네 일자리 이렇게 선동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또 대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통화 정책이 지금 민주당이 했었을 때랑 또 공화당이 했었을 때랑 또 굉장히 다를 거고 통화 정책은 그렇게 당파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제니 델런 전임 연준 의장도 사실상은 민주당 지지자였고 벤 버냉키도 약간 민주당 친화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떤 뭐 민주당 되고 공화당 되고에 따라서 크게 이제 연동이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금리가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 말고 다른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예,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이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9월, 10월 달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더 금리를 올릴 거란 기대는 되게 낮았어요. 이제 7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힘이 뭐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 거냐 늘 관심 있게 보지만 이제 다른 힘이 금리를 결정하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정인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죠. 예, 민주당 정권은 정부가 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공화당은 정부가 돈 쓰기보다는 뭐 감세해줘서 민간이 돈을 쓰게 하는 게 더 낫다는 철학인데 스타일이 다르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쓴 거는 이제 돈을 쓰더라도 이게 스케일이 너무 다르죠. GDP의 7% 정도 재정 적자를 볼 정도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미국 정부가 어떤 지출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 특히나 그런 점에서 보면 전쟁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죠. 미국의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가 1조 9천억 달러였어요. 이게 한 GDP 한 7%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우크라이나 지원하기로 한 게 공식적인 예산으로만 1,000억 불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예컨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라는 데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러시아가 이제 전파 교란을 하니까 인공 위성을 띄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전파를 주도록 했는데 저궤도로 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머스크가 그냥 우크라이나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카운팅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0억 불이 미국 재정 적자 1조 9천억 불에 한 6% 됩니다. 꽤 되네요. 결코 적지 않고. 꽤 되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해주는 이런 걸 1,000억 불을 또 하원에 통과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이 원권 원치 않건 두 개의 전쟁이 개입이 되고 하면서 재정 쪽에서의 뭔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미국 시장 금리가 안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파월은 뭐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금리 열심히 올리고 했으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재정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뭐 저도 모릅니다만은 지금까지 흘러온 어떤 흐름들을 보면 이제 와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돈을 쓰다가 재정 지출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단서도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앞서서 한 가지 예로 들어주신 게 전쟁이 올해는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한 2개씩 생겨버렸고 그것 때문에 돈을 미국이 많이 쓰고 있고 그럼 결국 이런 상황이 전쟁은 안 끝났으니까 이 전쟁이 또 계속 이어지면 금융시장에 악영향은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 물가 안정은 평화의 산물입니다. 나라 간의 사이가 좋을 때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공장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 시대에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이렇게 오래 갈 거라는 전망은 거의 없었던 것 세상에 같거든요. 일주일이면 끝난다더니. 뭐 그런 예. 식의 단기전 시나리오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뭐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유동적이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이 있는 그날 해가 왔을 때 수익률이 부진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이 전망한 것 같은데요. 어디서 네네. 전망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84년 이후로 봤는데 네. 일단 뭐 계약 기간이 조금 짧고 아, 짧군요. 그리고 또 미국이 뭐 84년 이후로 보면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나 아주 주식 시장이 크게 무너졌던 게 두 국면 정도가 있거든요. 네. 2000년도 IT 버블이 붕괴가 될 때, 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한 게 2008년이죠. 네. 그 두 해가 들어가니까, 아, 끼어 있군요. 예, 그 두 해가 들어가니까 실은 뭐 평균이 조금 왜곡이 된 게 있고, 그렇죠. 예, 변수가 크네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놓고 보더라도 그걸 제외한 해보다 선거가 있었던 해의 퍼포먼스가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고요. 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더라도 2020년도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때는 뭐 주식시장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2016년과 2012년도 뭐 보통 정도의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뭐 한번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확률적으로 어떤 뭐 이제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맞아요. 실증적으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과거의 그 평균과는 상관없이요. 네. 내년 대선은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당선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걸 되게 안 좋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약간 겁나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뭔가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맞아요. 그게 미국의 민주당의 아주 이상인 친환경이나 뭐 신재생 이런 쪽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은 친환경이나 신재생 같은 게 유지가 됐던 거는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되고요. 그렇죠. 민간에서 하더라도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네. 먼 미래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는 최근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건 아주 치명타입니다. 안 맞는 정책인 거죠. 안 맞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잘 안 정책에선. 맞는, 민간으로만 보면 이게 도저히 하기가 힘든 건데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대한 이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많은 게 뭐 바뀔 수가 있겠지만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거는 그런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걸 완전히 다르잖아요. 트럼프 맞아요. 행정부 때 그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환경주의자들의 사기야 그러면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미국이. 예, 맞아요. 그런 거라 그럼 제 생각에는 뭐 친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전기차 같은 거 예. 얼마 전에 미국의 포드라든가 이런 그 자동차 노조에 속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때 이 예. 포드 대통령이 가서 야 너네 전기차 이런 것들은 사기야. 그거는 굉장히 기후 위기를 과장한 거고 그런 쪽으로 공정이 돌아가게 되면 너네 일자리 이렇게 선동을 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답답합니다. 예. 뭐 선거를 앞두고 뭐 2020년도에 2024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 나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반화시키기 어렵다고 보는데 네. 친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을 많이 썼던 부분들이 만약에 되돌려진다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매몰화된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흘러왔던 어떤 평균치가 주는 시사점은 적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업종이나 이런 스타일은 많이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아무래도 뭐 그 앞선 더 큰 전쟁이 있었을 때부터 유가가 좀 움직이니까 이번에도 또 유가도 건들겠구나 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유가가 74달러인가요? 아주 훅 떨어져 있습니다.
배경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원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땅에서 벌어져서 그렇지만 네.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이 지역은 뭐 기름이 나는 지역이 이제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이란이나 사우디와 같은 그런 그 중요한 산유국들이 개입이 되면 네.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란이나 사우디라든가 이 확전을 하기에는 그 나라 경제 사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사우디와 이란으로 확대가 되지 않으면 이 대립의 축이 제 생각에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큰 산유국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직접적으로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2023년 11월, 12월 들어서 유가가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진폭은 크지만 그래도 뭐 이제 위쪽으로 치고 가는 흐름은 아닌데요. 네. 이거는 이제 오펙의 감산이 과연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에 대한 좀 의구심이 커가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제 지난 11월 달에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게 50을 밑돌았고요. 네. 뭐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경기가 지금 제대로 안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주가가 네.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가 더 떨어질 것 같긴 하세요. 지금 정도가 거의 균형값, 균형값. 70불 밑으로.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아래쪽으로 굉장히 이제 급락을 했던 케이스가 한 3번 정도가 있는데요. 네. 한 번이 이제 85년, 86년인데 전부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국의 북해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공급이 늘었고요. 예. 또 2014년에는 이제 쉐일 오일이 그 본격적인 미국에서 이제 쉐일 오일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인 원유 공급이 되면서 공급이 늘면 그 유가가 확 떨어졌고 맞아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하면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식의 공급이 확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70불에서 밑으로 많이 떨어지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위쪽으로의 어떤 그 기회가 있는 건데 네네. 어쨌든 이제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게 유가를 좀 이제 잡아주고 있는 것 같고 네. 감산의 경우에는 조금 약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이제 자발적 감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실효성이 네. 무조건 내리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펙이라는 네. 데가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하는 거잖아요. 카르텔인데. 그렇죠. 네. 같이 내리자. 근데 오펙의 카르텔은 그동안 원래 카르텔이라는 것 자체가 배신자가 나오기 쉬운 거죠. 그렇죠. 그 룰을 어기게 되면 내가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르텔은 깨지기가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오펙의 카르텔도 잘 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게 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소위 말하는 커머디티의 수급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수급의 균형에서 수요가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급등하고요. 수급에서 공급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최근에 뭐 우간다라든가 이런 그 오펙의 마이너 국가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뭐 담합이나 이런 쪽에서 발을 빼고 있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유가가 얼추 보면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기에는 중국이 좀 약하고 또 카르텔의 견고함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 생각이고 미국에서는 쉐일 오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하는데 너무 이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쉐브론이나 엑슨모빌과 같은 이 그 정유회사들. 미국의 정유회사들은 예. 뭐 그냥 새로운 신규 유정이나 이런 거 그 까는 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ESG라든가 또 쉐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경 파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예. 이미지가 될까봐 그런 거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 바이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런 원유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원유 가격의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친환경이라든가 예컨대 전기차라든가 가격이 이런 있고. 친환경적 가치를 가진 쪽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 여부는 예. 미국의 원유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원유 생산과 관련해서 오일 플레이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미국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또 감소하고 있고 유럽은 또 늘어나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지금까지는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사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밖에 있는 나라들이 달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이 네. 자기들 물건 팔고 해외로부터 자본소득을 통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나라들이 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상수지 흑자 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일본. 그리고 중국이었죠. 예, 예. 이제 그런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달러 리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근데 중국이 미국에 물건 팝니다.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 달러를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는 데 쓰는 예. 이런 식의 어떤 달러의 사이클이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지속이 되었던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이게 좀 균열이 나타나고 있죠. 미중 관계가 일단 뭐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가 좀 줄어들면서 달러 사기가 힘들고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준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네. 난 이후에 예. 바로 규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 자산을 동결시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대부분 달러인데 네. 그럼 달러를 뭘로 가져 있냐 하면 한국은행이나 중국이나 한국은행 그 금고나 아니면 인민은행 금고에 달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국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게 돼서 네. 네. 대체로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건데 러시아처럼 이 그 동결을 받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 이후에 인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들인 달러가 내가 컨트롤 못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안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럽이 사는 건 뭘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예. 보면 동아시아가 사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쯤에는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한 43% 정도를 누가 들고 있었냐면 외국이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인데 지금은 그 비중이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샀냐? 일단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샀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국채를 오히려 좀 줄이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는 건 대부분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는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거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트레이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안정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고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헤지 펀드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국채를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그 커진 걸로 봐야 됩니까? 그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그쵸, 그런 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 헤지 펀드들이 그냥 얌전하게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까지 나라처럼. 이자를 받는 이런 플레이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미국 여러 가지 단기 금융시장에서 차익 거래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저는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은 과거에 일본이나 중국이 살 때보다 많이 좀 약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증시는 회복이 가능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갈까요? 근데 주가가 장기간 어렵죠. 못 올랐기 네. 때문에 네네. 뭐 시장이 억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중국 시장이 바닥에서 20-30% 튄다고 해서 네.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식의 변동성은 네. 좀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르더라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의 시세를 맞춘다는 건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그건 모른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내가 물려 있더라도 좋아지길 기다리는 거는 또 우리가 하나의 선택일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파는 거 아니고요. 네.
고도의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되는 사회적인 신뢰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서 그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뭐 최근 들어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외국 기업에 대한 유화책 뭐 이런 것들도 막 시 주석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글로벌 표준과는 중국이 많이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저는 중국 인민들의 권리라고 봅니다. 뭐 공동 부유건 뭐건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주주들을 위해서는 좀 좋은 변화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네. 지배구조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활력이 있을 때가 8, 90년대였거든요. 네. 외환위기 이전까지. 예, 예. 근데 8, 90년대 주식 사가지고 한 3, 4년 동안 주가가 좋았던 강력한 강세장은 80년대 후반 3조 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경제가 그렇게 활력이 있는데 왜 주식이 못 올랐냐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제가 활력이 있으면 기업도 돈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성장하는 시장에 주목을 하죠. 그렇지만 지배구조라는 거는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넘어오는 일련의 과정이 지배구조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8, 90년대 생각해 보시면 분식회계 같은 거 만연했고요. 정치 권력이 그 기업을 압박했죠. 뭐 이 국제그룹 같은 경우는 정권의 눈밖에 나니까 10대 재벌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90년대 후반에 당시에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하다가 결국 파산했거든요. 아, 신뢰도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나라들은 우리가 뭐 베트남이 됐건 브릭스가 됐건 네. 고성장하는 나라에 돈을 태웠을 때 일반적으로는 저 나라가 고성장하니까 내 돈을 태워서 성장의 수혜를 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렇죠.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건 성장 플러스 지배 구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고성장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틀린 거 아닙니다. 네.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5% 성장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중국 주식이 안 되느냐? 결국은 지배 구조의 문제고요. 두 개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군요. 갖춰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만약에 중국 펀드라든가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저라면 한번 기다려 보겠어요. 그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무리 약한 장에서도 반등은 있으니까. 아, 네, 네. 다만 이 시장에 내가 오랫동안 돈을 묻어둔다 이런 쪽은 제 생각에는 최근 한 5, 6년 동안의 중국 금융시장은 그런 점에서 보면 리스크가 아주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물가도 조금씩은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제 총재 바뀌고 좀 바뀌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일본은 금리도 조금 올리고 엔화 약세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예, 일본은 그동안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했던 나라고 맞아요.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뭐 3% 넘어가고 하는 거는 어쨌든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높은 물가가 주는 해악이 상대적으로 저는 작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뭐 20% 초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임금이 높아지고 네. 그럼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또 물가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악순환이죠. 나선형 그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예. 물가 상승률을 임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월급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이 일반적으로 후행 지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아주 높은 나라라도 월급을 한번 올려줬다가 깎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진 다음에 임금이 후행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은 후퇴할 수밖에 네, 없고 맞아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내년에도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한 번 되면 대부분 재선하는데요. 네. 재선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70년대 포드와 네. 지미 카터 예. 그리고 그 92년도에 클린턴한테 졌던 아버지 부시 예. 그리고 트럼프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매우 독특한 어떤 개성적인 인물이니까 좀 논외로 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사람은 네. 전부 인플레이션이 정권을 바꾼 거예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못 잡으면 정권이 넘어가게 되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를 착취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150엔까지 갔고 그거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맞아요. 미국에 예금하면은 5% 이자 받는데 일본 국민들은 지금 뭐 0.7, 0.8밖에 못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엔화 가치는 너무 약해져 가지고 해외여행 가기도 부담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일본 은행의 일드 커브 컨트롤의 지금 한도가 1%인데 네.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 1.5까지 열어두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미국, 일본은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나라고 네. 미국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높은 쪽에서 유지가 될 수는 있어도 금리가 2023년에 봤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긴 힘들고 예. 그런 거라 그러면은 엔화도 조금 약해지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